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잠정 실적, 매출 93조 원에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 네, 이게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분기 영업이익 20조를 넘긴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하루 단위로 쪼개보니까 매일매일 274억 원씩 벌어들인 셈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62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고 있고요. 당연히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 뒤에 숨겨진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최근에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네. 1년 전에 사직생,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절박한 경고인 거죠.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정작 리더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역설이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지점입니다. 기록적인 실적이라는 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삼성은 왜 위기와 마지막 기회라는 이런 독백을 읊조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기이한 상황의 속내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왜 이런 경고를 한 걸까요? 아니, 매일같이 수백억씩 버는 회사가 마지막 기회라니요? 현재 반도체 시장이 어떻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재용 회장의 경고는요, 이 엄청난 실적이 사실은 진통제와 같다는 걸 꿰뚫어 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요? 네.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고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더 깊은 내상을 가리고 있는 그런 진통제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하이퍼블,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초강세장입니다. 단적인 예로 범용 D램 가격이 2025년 한 해에만 564%가 폭등했어요. 564%요? 잠깐만요. 거의 6배 반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잘 팔리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온디바이스 AI까지 세상의 모든 첨단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를 뭐랄까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아,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네.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30% 이상 부족하니까 사실상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는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실적은 삼성의 어떤 근원적인 경쟁력이 회복돼서라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덕이 아주 크다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그냥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 누구라도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재용 회장의 경고는 이 파도는 언젠가 빠진다. 파도가 빠졌을 때 우리가 발가벗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 발가벗겨진 순간이 바로 얼마 전까지 현실이었죠.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에서 SK하이닉스의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삼성 위기론의 진앙지였고요. 맞아요. HBM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불과 2024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HBM3가 AI 칩 시장의 90%를 쥐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시장 점유율도 10%대에 머물렀고요. 대체 왜 그랬던 겁니까? 반도체 1등 삼성이 왜 HBM 시장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경직된 조직 문화를 꼽습니다. 한 기사에 실린 분석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과거 삼성은 권오현 부회장 시절에 유연 근무나 성과 중심의 워크 스마트 문화를 도입했었거든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근태를 따지고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그런 관료적인 문화로 회귀했다는 겁니다. 관료적인 문화라 그게 구체적으로 HBM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거죠? HBM은 D램 칩을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 올리는 아주 복잡한 기술입니다. 설계, 공정, 패키징, 여러 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해요. 아, 협업이 생명이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이 경직되면서 부서 이기주의, 소위 사일로 효과가 극심해졌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도전보다는 안전한 길만 찾게 됐고요. 한 엔지니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승인받는 게 정부 인허가 받는 것 같다고 농담할 정도였다니까요. 와, 정부 인허가라니 그 한마디가 당시 내부 분위기를 다 말해주네요.
이런 분위기에서 부서 간 협업이 생명인 HBM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뒤처졌던 삼성이 그런데 정말 드라마처럼 판을 뒤집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단순히 리소스를 엄청나게 쏟아부은 결과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가 있었던 건가요? 둘 다이지만 핵심은 기술적 돌파구였습니다. 삼성의 차세대 제품인 HBM4가 엔비디어 테스트에서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아, 드디어. 네. 특히 시장을 놀라게 한 건 경쟁사보다 두세 대나 앞선 열세 공정 D램을 기반으로 HBM4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열세 공정이요? 기술 용어라 좀 어렵게 들리는데 그게 두세 대나 앞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반도체 공정 세대가 앞선다는 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남들은 60층짜리 빌딩 설계도를 가지고 씨름할 때 혼자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 설계도를 가진 것과 같아요. 아, 훨씬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성능과 기능을 더 적은 전력으로 우겨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AI 칩처럼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연산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겠네요. 이 기술력 하나로 역시 삼성의 저력은 살아있다는 거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결국 2026년부터 SK 하이닉스와 함께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에 HBM4를 공급하게 됐고요. JP 모건은 삼성이 이 시장의 30에서 35%를 차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절치부심 끝에 기술로 왕의 귀환을 알린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군요. 이런 내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도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선친인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다시 꺼내들었다고요? 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왜 지금 와서 그 옛날 이야기를 싶었거든요. 그 위기론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회장이 과거의 위기론을 소환한 건 그때와 지금은 위기의 결이 다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결이 다르다. 네, 2007년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샌드위치 위기는 명확했어요. 앞에는 기술의 일본, 뒤에는 가격의 중국.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기술, 경제 논리였죠. 그렇죠. 따라잡거나 따돌리거나 목표가 분명했죠. 지금은 뭐가 다른가요? 지금은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 위에 모든 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 정치적인 문제까지? 그렇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중국과 협력하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죠. 즉 양쪽 모두에게서 압박을 받는 더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으악, 더블 샌드위치.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달리면 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어느 길로 달려야 할지 그 선택 자체가 생존을 좌우하는 훨씬 더 복잡한 고차방 정식이 된 거죠. 그럼 외부 위기에 대응하려면 내부가 더 단단하고 빨라져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 경직된 조직 문화가 계속 발목을 잡았겠군요. 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뉴 삼성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좀 보이나요? 네, 삼성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최근의 변화에서 드러납니다. 우선 비판의 중심에 있던 사업지원 TF를 8년 만에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사업지원 TF가 아까 말한 그 관료주의 상징 같은 곳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더 공식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과거 사업지원 TF는 그룹의 컨트롤 타워, 즉 중추신경계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과도한 보고와 통제 때문에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았죠. 네. 이걸 상설 조직으로 바꾼 건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순기능, 즉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 기능을 정상화하겠다. 네, 동시에 최근 임원 교육에서는 위기를 넘어 제도약으로 라는 문구가 새겨진 크리스탈패를 나눠주면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행동과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제시한 해법이 바로 AI 중심 경영, 인재 확보, 그리고 기업 문화 혁신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미래를 향하고 있을 텐데요.
HBM 경쟁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삼성이 이제는 아예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카드는 뭔가요? 아직 대중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시대의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유리기판이요? 반도체를 유리에 올린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칩을 플라스틱 기판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AI 칩처럼 고성능 칩은 작고 얇은데 열은 어마어마하게 뿜어냅니다. 네. 비유하자면 뜨거운 스테이크를 종이 접시에 올리는 것과 같죠. 접시가 열 때문에 휘거나 쭈그러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 상상이 가네요. 유리기판은 이 종이 접시를 단단하고 열에 강한 세라믹 접시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세라믹 접시라. 그럼 당연히 훨씬 안정적이겠군요. 훨씬 안정적인 수준을 넘어서죠. 유리는 열에 강해서 변형이 거의 없고요. 표면이 플라스틱보다 훨씬 매끄러워서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력 효율을 30% 이상 개선할 수 있어요. 30%나요? 네,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에 수십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삼성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미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고 벌써부터 AMD, 브로드콤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벌써요? 네, 애플, 인텔, 엔비디아와도 긴밀하게 협상 중이고요. HBM 경쟁에서 추격자 입장이었던 교훈을 톡톡히 얻은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아예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기장 자체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HBM이 지금의 전쟁이라면 유리기판은 10년 뒤에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미래 준비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바로 반도체 AI 팩토리 프로젝트입니다. AI 팩토리요? 이건 또 뭔가요? AI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인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AI 부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AI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혁신적인 계획입니다. 만드는 방식 자체를요? 네. 이를 위해 엔비디아와 손잡고 수년에 걸쳐 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최신 GPU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5만 개요? 상상이 안 가는 규모인데요. 그 GPU들로 뭘 하려는 거죠? 바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겁니다. 현실의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가상의 공장을 컴퓨터 안에 구현하는 거죠. 가상 공장이요? 네. 예를 들어 수조 원짜리 실제 생산 라인에서 새로운 공정을 테스트하려면 라인을 멈춰야 하고 실패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는 가상 공장에서 수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어요. 부작용 없이 가장 완벽한 생산 레시피를 찾아낸 다음 실제 공장에서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값비싼 시행착오를 겪는 대신 가상세계에서 완벽한 정답을 찾아서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이제는 인간의 두뇌만으로는 최적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졌거든요. AI 시대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AI의 힘을 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삼성이 준비하는 또 다른 미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삼성의 기록적인 실적이라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복잡한 맥락이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시장 호황이라는 달콤한 진통제에 취하지 않고 또 HBM 경쟁에서의 쓰라린 패배를 교훈 삼아서 기술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근본부터 바꾸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향한 강력한 채찍질이었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이 어떻게 스스로 위기를 진단하고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최근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등기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AI 시대처럼 초고속, 고위험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삼성 같은 거대 기업에게는 과감한 투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오너십 기반의 리더십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과거 비판받았던 경직성을 깨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더 유연하고 분산된 조직 문화가 우선일까요? 진정은 유삼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지, 혹은 어떻게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